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안 좋다는 겁니다.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도 뇌는 교체할 수 없거든요. 우리 신체는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림프관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폐물이 쌓이고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네, 안녕하세요. 신의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지심리학 공부하는 김태훈입니다. 여기서 처음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크게 신체적인 거랑 심리적인 거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도 제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아래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를 해주세요. 근데 뇌는 교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못 자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림프관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해서 그 노폐물을 청소해서 림프관으로 보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체적인 그 문제 중에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뇌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충동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 충동을 잘 제어하는 부위가 전두엽인데요. 그래서 밤에 야식 드실 때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구는 있고 제어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고칼로리 이런 것들을 드시죠. 특히 잠을 못 주무셨을 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면 이기적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룻밤 정도 실험실에서 잠을 안 재운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때는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십니다. 그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집단의 수준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일광시간 절약제라는 걸 하거든요.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1시간 정도 당기게 돼요. 사실 1시간 못 자는 거거든요. 그거 시작하는 날. 근데 서머타임 시작 전후로 비교를 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그 다음날, 시작하고 난 그 다음날 기부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요, 잠을 못 자면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은 건데요. 응급실에 이제 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그래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진통제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통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가 충분히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처방을 해주세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근데 야간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통제 처방 비율이 주간 근무하는 경우보다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WHO의 권고 수준보다 낮게 처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누군가와 공감을 잘 못하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굉장히 까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좀 까칠하게 보인다면 너 왜 이래 하기보다는 잠을 좀 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요,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일찍 뜨죠. 가장 서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과 독일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잠을 한 20에서 25분 정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합니다. 투표율이 대략 5% 정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내놓는 걸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면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한 달 동안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하고 잠을 잘 잔 사람과 잘 못 잔 사람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틀담 성당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음모론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음모론을 별로 안 믿는데요. 못 주무신 분들은 그런 걸 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권장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아, 영아는 되게 많이 자야 되고요. 청소년기 정도 되면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이면 7시간, 8시간 정도예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권장 수면 시간입니다. 이 정도 자면 적절하다는 평균 수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에게는 잘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느냐? 요즘 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수면 시간 측정하실 수 있거든요. 앱이랑 연동을 하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을 잤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수면 일기를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잔 날 컨디션이 좋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7시간 20분 잔 날 가장 컨디션이 좋았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수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찾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조금씩 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30분 덜 자면 큰일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 필요한 시간보다 덜 주무시면 그게 쌓여서 수면 부채가 됩니다. 수면 부채가 되면은 그게 수면 압력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좀 덜 자는 게 큰 문제겠어? 하루나 이틀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자는 건 건강에 괜찮을까요? 몰아서 자는 것과 그냥 버티는 걸 비교하면 그래도 주무시는 게 좋죠. 근데 몰아서 자는 거는 나의 수면 리듬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권유를 해드리냐면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잘 때는 최대 한 2시간까지만 더 주무셔도 된다. 그러니까 주중의 수면 시간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이 잤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무시되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평일에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커피를 드시는 이유는 각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에 든 카페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졸리게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데노신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수면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잠을 자고 싶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카페인은 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작용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 드시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카페인의 반감기,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다음에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저녁 7시 정도 되면 마신 양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면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카페인에 조금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른 오후까지만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여섯 시 정도에 드시면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관리하시면 좋고요. 오히려 저는 낮잠을 주무실 때 좀 이걸 잘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밤에 잘 자려고 계속 버틴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필요하면 주무시는 게 괜찮습니다. 다만 대략 한 30여 분 정도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리 길게 주무셔도 9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른 오후에 좀 졸린다.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커피를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기까지 대략 20여 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낮잠도 주무시고 아주 개운한 상태로 깨고 싶다면 졸릴 때 커피를 드세요. 그다음에 바로 주무시는 겁니다. 20여 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데노신도 줄어들어 있고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잠을 깨고 개운한 상태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커피냅이라고 합니다. 자면서 꿈을 꾸면 잠을 잘 자지 못한 건가요? 꿈을 꾸는 것과 잠을 잘 자는 건 무관합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못 자면 내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언제 꾸냐면 렘수면 때 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수면 때 꾼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도 렘수면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꿨으나 마지막에 렘수면 때 꾼 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꿈을 여러 번 꿨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잠을 계속 잘 못 주무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중간에 깼는데 그러면 사실은 잠을 잘 못 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한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꾸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멜라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잠이 들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고요. 불빛이 생기면 갑자기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연령대에 따라서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데 일단 태어났을 때는 멜라토닌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때나 자는 영아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점이 생후 한 3개월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밤낮도 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좀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늦게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당겨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초저녁 잠이 많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 빨리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시는 거죠. 그럼 전체 수면 시간에는 차이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거고요. 낮에도 부족한 수면을 낮잠으로 보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자고 나도 크게 개운하지 않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자리 드는 시간만 생각하는데 매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요. 일어난 다음에 바로 햇빛을 쬐셔야 돼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확 떨어지거든요. 뭐 밖에 잠깐 나가셔도 좋고요. 그냥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맞추시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취침 환경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조명이랑 온도랑 습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습도는 권장 습도가 있죠. 겨울에는 40%, 여름에는 60%.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수치가 나와 있는 거고 조명은요. 우리나라 집에 있는 조명들이 대부분 직접 조명이에요. 천장에 형광등이나 LED 등이 밝게 켜져 있거든요. 이게 일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조명인데 잠에는 그렇게 좋은 조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실은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 그리고 약간 은은한 색깔, 전구 색깔이라고 하는데 은은한 색깔의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거, 온도입니다. 온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포근하게 자야 된다고 그래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게 대표적인 오해예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조금 서늘한 곳에서 주무셔야 잠이 잘 옵니다. 다만 1, 2도라도 낮게. 그래서 온도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자기 전에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매운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체온을 높이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맞추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멘탈이 약하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는 건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거 혹은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은 거.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약하면 실수나 비판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스스로 본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불안과 걱정이 많다는 거는요, 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왜냐하면 불안이 많은 분들은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게 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 부부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아이 태어나는 것까지가 아니고요. 일단 태어나서부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게다가 대학 갈 때까지 한 30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 불안감이 가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하시는 거는 오히려 멘탈을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뭐냐면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을 텐데 거기 불안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정말 무한 루프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계속 시뮬레이션만 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가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인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이걸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일어나는 걸 잘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기운을 잘 못 차릴까? 일단 혼자 이걸 다 해낼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도움을 잘 받지 못하면 혼자 일어나려고 하다가 지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꾸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회복 탄력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약한 건 그렇게 3개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 스스로 삭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을 포함해서 모든 감정은 삭힐 수 없습니다. 저희 심리학에서 감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감정을 삭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조절하는 거지 삭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억누르고 사라지길 기다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약한 고리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신체로 가면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쌓여서 여기저기 건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삭히시면 안 된다는 거 일단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절을 잘 하시려면요, 내가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내가 무언가 안 좋은 감정 상태인 거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예를 들어서 불안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그런 거를 잘 들여다보시는 연습은 별로 안 하세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지금 화가 났으면, 분노라면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가늠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안 수준이 낮을 때는 그만큼에 맞는 방법을 쓰시는 거고, 불안 수준이 높으면 또 그만큼에 맞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그 수준을 인식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이걸 감정일기라고도 하고 뭐 그냥 기록하라고도 하는데,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주 간단한 메모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처가 훨씬 쉬워집니다. 삭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불안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언제 더 불안할까요? 무언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포와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공포는 내 앞에 뭔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불안은 뭐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귀신의 집으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귀신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이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안하시죠.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귀신이 앞에 딱 나타나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불안한지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불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시선이 좁아집니다. 어찌 보면 집중을 잘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불안할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작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들을 집중해서 하시면 그걸 하면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근데 불안할 때 무언가 큰 일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 거의 실패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번아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게으름과 번아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해고요. 게으름은 귀찮은 거, 번아웃은 지친 거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게으름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다 귀찮아. 에너지가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번아웃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완전히 지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으름을 느낄 때하고 번아웃이 왔을 때하고의 대처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번아웃은 너무 당연해요. 번아웃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하셔야 되는 거죠. 반면에 게으름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작은 루틴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루틴을 만들어 가면 그걸 그냥 습관처럼 반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너무 많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문화심리학자인 한민 박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선 넘는 한국인, 선 긋는 일본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제목이 너무 적절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면 아니 뭐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경계,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그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건강하고 불편하지 않게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그 경계선을 설정하실 때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유연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난 요만큼 설정했으니까 절대 넘어오면 안 돼 보다는 약간 유연하게 적용을 하시면 너무 딱딱하지 않게. 경계선이 너무 딱딱해지면 자기만 혼자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까지 같이 해보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정을 계속 억눌러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억누르다 보면 이제 그게 우울로 발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우울을 감정의 뒤처리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유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기를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비난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 번째로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작은 실수도 잘 용납하지 못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쉽게 말하면 성에 안 차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점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원인을 생각해 봤으니까 이걸 예방을 하려면 각각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먼저 감정을 억누르는 거. 그러면 반대로 하면 감정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억눌렀을 때와 달리 지금은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무언가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분위기가 쎄한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감정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결과물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진짜 잘못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별을 하시면 오히려 그냥
고쳐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난 또 이랬어. 나 항상 이래. 이렇게 하시면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수하면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결국은 중간에 필요한 단계들이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먼저 하시면 실수를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우울은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 실제로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계절성 정동장애는 뭐냐면 특정 계절이 됐을 때 약간의 그 우울감 혹은 처진 듯한 느낌, 이런 게 오는 거를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가을에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봄에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급격한 변화 혹은 일조량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면 거기에 조금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밖에서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 왠지 좀 우울한 것 같은데 해서 혼자 계시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랑 더 많이 만나시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